전자공학도가 알아야 할 기초지식 제1편 전기전자 기초편입니다. 3장에서는 수동수자로서 전기전자 회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저항과 콘덴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1장에서는 저항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저항은 자유전자의 흐름을 제한하는 도체의 특성을 이용하여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소자입니다. 저항의 기호는 영문자 R로 표기하며 단위는 오음을 씁니다. 1오음은 1볼트의 전압을 가할 때 1암페어의 전류가 흐르는 도체 저항의 크기를 말하며 저항의 크기는 도선의 길이에 비례하고 도선의 단면적에 반비례합니다. 즉, 도선이 길면 길수록 도선 내의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물질이 많아지기 때문에 단위 시간 동안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양은 작아집니다. 반면 도선의 단면적이 크면 클수록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공간이 넓어져 전류의 흐름을 방해받지 않기 때문에 동시에 많은 양의 전류를 흘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항을 이용하여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양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이지요. 전기전자 회로 내에서 저항이 하는 역할을 수도꼭지와 비교해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림 A와 같이 수도꼭지를 열어주면 물이 흘러가는 단위 면적이 넓어져 공간의 저항을 적게 받기 때문에 흐르는 물의 양이 많아지고, 그림 B와 같이 수도꼭지를 닫으면 물이 흘러가는 단위 면적이 좁아져 공간의 저항을 많이 받기 때문에 흐르는 물의 양이 작아지지요. 저기요?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전류는 많이 흐를수록 좋은 거 아닌가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부품의 전격 용량에 맞게 적절한 전류를 공급해 주어야 부품이 가지고 있는 성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LED를 가지고 설명해 볼까요? 먼저 적합한 LED를 선택하기 위해 LED의 데이터 시트를 확인해 봐야겠죠? 표 A는 LED의 데이터 시트입니다. 물론 데이터 시트가 이렇게 간단하지는 않지만 LED의 전기적인 조건을 만족할 수 있도록 회로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최소 이 정도의 조건은 필요합니다. 여기서 포워드 커런트는 안정된 상태의 순방향 전류를 말하며 피크 포워드 커런트는 LED가 버틸 수 있는 한계 전류를 말합니다. 그리고 포워드 볼티지는 순방향 전압 또는 구동 전압이라고도 하며 LED가 동작하는 데 필요한 최소 전압을 말하지요. LED를 구동하기 위한 기본 회로는 오른쪽 그림과 같고, 이론적인 자세한 사항은 다음 장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ED의 안정적인 순방향 전류인 20mA를 흘려주기 위한 저항값을 계산해보면 155ohm이 됩니다. 이때는 LED의 밝기가 정상적이라고 봐야겠죠? 만약 저항을 1kΩ을 달면 LED에 흐르는 전류는 3mA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밝기가 아주 어둡고, 저항을 35ohm으로 달면 LED에 100mA가 흘러 피크 전류 50mA보다 초과되기 때문에 LED가 타버립니다. 이렇듯 저항은 모든 부품에 필요한 전류를 제어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왠지 3000포로 빠지는 기분이 들지요? 그럼 다시 저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저항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전기전자 회로에서 사용하는 저항들을 살펴보면 고정저항, 가변저항, 시멘트저항, 권선저항, 칩저항, 어레이저항 등이 있습니다. 물론 칩저항이나 시멘트저항 등도 고정저항에 속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림 A와 같은 저항을 고정저항이라고 말합니다. 왜냐고요? 나도 몰라요. 그냥 세운 상가에 가서 고정저항 1kg짜리 100개 주세요 하면 이걸 줍니다. 그리고 저항의 유효 전력은 저항의 종류와 크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사용 목적에 맞게 저항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그럼 맨 먼저 고정저항에 대해 살펴볼까요? 고정저항의 용량은 색깔 띠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저항의 컬러 코드라고도 하지요. 컬러 코드는 꼭 외워두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저항을 보고 용량을 알 수 있으니까요. 컬러 코드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정은 0번, 갈색은 1번, 적색은 2번. 자, 그럼 외워볼까요? 흑갈적 등, 황록청자, 회의능금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주황색은 등색, 보라색은 자색이라고도 하지요. 이렇게 흑색부터 흰색까지 0에서 9까지 코드값이 있고요. 은색과 금색은 저항 용량의 오차 범위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고정저항은 사색띠로 표시한 일반 저항과 오색띠로 표시한 정밀 저항으로 구분됩니다.
물론 정밀 저항의 가격이 더 비싸겠지요? 오색기로 된 정밀 저항의 용량을 읽는 방법도 일반 저항의 칼라 표기법과 유사하기 때문에 일반 저항의 용량 계산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럼 사색기로 된 저항을 은색 또는 금색이 오른쪽으로 가도록 잡고 왼쪽부터 색깔을 읽으면 됩니다. 첫 번째 색은 12자리 수이고 두 번째 색은 1자리 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색은 10의 승수를 나타낸 것입니다. 따라서 주황 파랑이면 36이 되고 세 번째 색이 갈색이기 때문에 10의 1승은 10이 되어 36 곱하기 10은 365옴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다음은 칩저항의 크기와 용량 계산법입니다. 칩저항의 크기는 가로 세로 치수로 표시하며 5025 타입은 가로가 5mm, 세로가 2.5mm인 저항을 말합니다. 당연히 1608 타입은 가로가 1.6, 세로가 0.8mm인 저항을 말하겠지요. 그리고 칩저항의 용량 표기는 숫자로만 표시한 것과 문자와 숫자를 결합하여 표시한 것이 있습니다. 숫자만 표기한 것은 고정저항의 코드와 똑같이 계산하면 됩니다. 첫 번째 숫자는 12자리, 두 번째 숫자는 1의 자리 수이고 세 번째 숫자는 10의 승수이지요. 따라서 4추이는 47 곱하기 10의 2승이 되어 4705옴이 됩니다. 그리고 저항 표기가 4자릿수인 저항은 정밀 저항을 말합니다. 저항값을 문자와 숫자를 결합하여 표시한 경우 R은 소수점의 위치를 나타낸 것이고 K는 킬로오음의 소수점 위치를 나타낸 것이며 M은 메가오음의 소수점 위치를 나타낸 것입니다. 따라서 4R7은 4.75옴, 4K7은 4.7킬로오음, 4M7은 4.7메가오음을 말합니다. 칩저항의 크기에 따른 전격 전력은 왼쪽 표와 같으며 참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변저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변저항은 저항 양단의 저항값을 변화시켜 전압을 분배하거나 전리량을 조절하는 기능을 하며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 저항분배기와 가감저항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변저항의 내부 구조를 살펴보면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1번과 3번 핀에 연결된 저항물질을 중심으로 다이얼 와이퍼가 2번에 연결되어 있어 1번과 2번 또는 2번과 3번 양단의 저항을 분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저항 분배기는 1번과 3번 전체 저항이 10kΩ이고 1번과 2번의 양단 저항이 4kΩ이라면 2번과 3번 간의 저항은 6kΩ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감저항기는 1번과 2번 또는 2번과 3번 핀을 도선으로 연결하면 합성 저항이 0이 되고 나머지 반대편 저항값만으로 가변이 되는 원리입니다. 어레이 저항은 여러 개의 고정 저항을 패키지로 묶어 만들어 놓은 저항을 말하며 형태에 따라 어레이 병렬 저항과 어레이 풀업 저항으로 구분됩니다. 어레이 저항의 형태는 핀수로 구분할 수 있으며 짝수핀은 어레이 병렬 저항이고 홀수핀은 어레이 풀업 저항입니다. 어레이 저항을 사용하는 목적은 전자회로를 설계하다 보면 같은 용량의 저항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때 어레이 저항을 사용함으로써 부품의 집적도를 높이고 생산 공수를 절감하여 생산성 및 제조 단가를 절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레이 저항값 표기 방법 역시 칩저항 표기 방법과 유사하며 내부 저항의 개수는 병렬 저항은 전체 핀수 나누기 2로 계산하면 되고 풀업 저항은 전체 핀수 빼기 1을 하면 됩니다. 3-2장에서는 콘덴서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콘덴서는 캐패시터라고도 하며 도체의 다량의 전하를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대표적인 수동소자입니다. 콘덴서의 기호는 영문자 C로 표기하며 단위는 페럿입니다. 1페럿은 1쿨릉의 전하가 1볼트의 전압으로 도체판 양단에 저장될 수 있는 정전 용량의 크기를 말하며 정전 용량은 도체판의 면적에 비례하고 도체판 사이의 거리에 반비례합니다. 또한 콘덴서는 극성 콘덴서와 무극성 콘덴서 그리고 가변 콘덴서로 구분됩니다. 극성 콘덴서는 전해 콘덴서, 탄탈 콘덴서와 같이 단자가 플러스극과 마이너스극으로 구분되어 있는 콘덴서를 말하며 기본 단위로 마이크로페럿을 사용합니다. 무극성 콘덴서는 세라믹 콘덴서, 마일러 콘덴서와 같이 플러스극과 마이너스극의 구분이 없는 콘덴서를 말하며 기본 단위로 피코페럿을 사용합니다. 가변 콘덴서는 바리콘이라고도 하며 옛날에 브라운관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에서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콘덴서 역시 도체판 사이에서 견딜 수 있는 최대 전압이 존재하며
이것을 내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콘덴서를 선택할 때는 정전 용량과 내압을 확인하는 거 꼭 잊지 마세요. 그럼 콘덴서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콘덴서는 그림 A와 같이 두 개의 도체판 사이에 절연막이 있고 그 안에 유전체를 채워놓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도체판에는 다량의 전하들이 존재하며 콘덴서의 두 단자를 연결하면 전하들이 자유롭게 이동하여 안정된 상태가 됩니다. 여기서 안정된 상태란 두 단자 사이의 전위차가 0V인 것을 말하며 방전 상태라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그림 B와 같이 콘덴서의 양극에 전극을 연결하면 마이너스 전자가 전류의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며 충전 상태가 됩니다. 충전이 끝나면 전자의 이동이 없기 때문에 부하의 입장에서 보면 전류가 흐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림 C와 같이 전극을 반대로 연결하면 전류가 다시 반대 방향으로 흐릅니다. 따라서 콘덴서는 직류전압에서는 전류가 흐르지 않고 교류전압에서는 전류가 흐르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신호 해석과 대신호 해석 단계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극성 콘덴서는 전해 콘덴서, 탄탈 콘덴서 등이 있으며 리드선의 길이가 긴 것이 플러스 극이고 짧은 것이 마이너스 극을 나타낸 것이며 콘덴서의 몸통에 극성을 표시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극성 콘덴서의 경우 대부분 몸통에 정전 용량과 내압을 표시해 놓았으며 대용량 콘덴서로 사용하기 때문에 취급 시 감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무극성 콘덴서는 매우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극성이 없기 때문에 리드선의 길이가 같습니다. 무극성 콘덴서는 대부분 기본 단위를 피코 단위로 사용하며 정전 용량 표기법은 칩저항 표기법과 유사합니다. 예를 들어 세라믹 콘덴서 104는 10 곱하기 10의 4승이므로 10만 피코페럿이 되고 10만 피코페럿은 0.1 마이크로페럿이 됩니다. 자, 이제 잘 아셨죠? 다음 장에서는 전원과 저항의 직병렬 회로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